서울 송파구의 어느 고층 아파트. 김지호는 딸 하은과 단둘이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교직을 그만두고 근처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수업을 맡으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아파트는 비교적 새 건물로 보안이 철저하고 구조도 견고했다.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고 각 세대의 출입문 역시 최신식 보안 장치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하은은 6살이었다.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밤마다 인형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들곤 했다. 지호는 그런 딸을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동화 작가가 될래. 하은은 그렇게 말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림을 그렸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지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은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작게 인형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호는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하은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내 방 벽 속에 누가 살고 있어. 지호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하은아, 벽 속엔 아무도 없어. 꿈을 꾼 거야.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짜야. 그 사람은 밤마다 나한테 이야기해줘. 엄청 조용한 목소리로. 지호는 놀란 듯 하은을 바라봤다.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친구가 없는 걸 상상 속 인물로 채우고 있는 걸까? 그녀는 하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잖아. 이제 그런 상상하지 말고 푹 자자. 그날 이후 하은은 밤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벽 안에 있는 언니가 내 이름을 불렀어. 그 언니는 나한테 슬픈 노래도 불러줬어.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하은은 아예 벽을 향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던 지호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호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자기 전에 하은의 방 한쪽 구석, 벽을 향한 작은 책상 근처에 휴대폰을 고정시켰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새벽 2시 47분, 갑자기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아.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속삭이는 소리였다. 정기적인 잡음과 함께 소리는 벽 쪽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호는 얼어붙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진짜로 들린 건가? 착각일까? 그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그리고 더 강하게 느껴졌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벽 너머에 있다는 감각.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 벽은 아파트 외벽이며 그 뒤에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단열층과 구조재가 있을 뿐이었다. 구조상 불가능했다. 며칠 뒤 하은은 지원에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말했어.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누가? 벽 속 언니. 지원은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 하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서 불을 켠 채 소파에 앉아 하은의 방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그녀는 무언가 벽을 긁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현실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갔다. 하은은 잠들어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불안정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은 곧 그녀의 내면에 더 큰 두려움을 불러왔다. 아이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까? 그 목소리는 자꾸만 들려오는 걸까? 지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종교적인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스트레스의 산물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보통이 아닌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미 그들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흐릿한 하늘, 가늘게 내리는 기, 그리고 익숙한 조명함 속에서 김지원은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커피 향이 퍼지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 웃으며 말했었다. 하은아, 일어날 시간이야. 유치원 늦겠다. 하지만 하은의 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원은 평소처럼 하은의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다. 그런데 손잡이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약간 놀라며 노크를 했다. 하은아, 자물쇠 걸었니? 문 좀 열어볼래?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 하은은 방에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다. 지호는 급히 주방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문을 따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방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장난감도 그대로, 인형도 그대로,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다. 단 하나, 하은이 없었다. 지호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옷장, 침대 밑, 커튼 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창문은 곧게 닫혀 있었고 안전창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창은 성인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그녀는 발작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딸이 사라졌어요. 방 안에서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안에 없어. 경찰은 금세 도착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복도와 주변 세대를 조사했지만 하은이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었다. 아파트 경비도 밤새 이상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은이 있던 방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고 열쇠도 방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수사팀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선은 점점 지원에게 향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시간이 언제죠? 혹시 아이가 도망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적은요? 처음엔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점점 그들의 시선에서 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역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별표 벽장숙 실종 사건 별표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엄마가 애를 죽이고 감췄겠지. 방 안에서 사라질 리가 있나. 딸이 이상한 말 했다던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하나. 사이코패스 엄마일 수도. 지원은 집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마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 앞에 놓인 익명의 쪽지를 발견하기도 했다. 아이를 찾아줄게. 내가 어디에 묻었는지 말해. 경찰은 포렌식, 탐문, 심리 분석까지 총동원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기자들은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고 산후우울증 치료 이력이 기사화되었다. 언론은 암시하듯 그녀가 아이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지원 자신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진짜로 하은을 본 마지막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저녁에 인형놀이를 하던 딸, 자고 있던 아이, 그리고 아침에 사라진 하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나는 말처럼 했던 하은의 말이 떠올랐다. 언니가 말했어. 곧 다시 돌아온대. 그 언니는 누구였을까? 혹시 하은은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녀의 망상일까? 그녀는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예상 후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다고 했다. 약을 처방해주며 충분히 쉬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어느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하은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다. 엄마, 언니가 말했어. 우리 집에 문이 하나 더 있대.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벽
방 안의 벽, 하운이 자주 바라보던 그 벽. 지호는 천천히 하운의 방으로 들어가 벽 앞에 섰다. 손을 대보았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말했다. 이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다. 그날 새벽, 다시 벽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스르륵, 스스륵,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벽 안을 긁는 소리.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다. 하은은 여기에 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하은이 사라진 지 9번째 밤이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고 바람은 아파트 외벽을 때리며 낮은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김지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안은 온통 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긴장감이 감도는 듯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새벽 3시 12분. 그 시간대는 항상 비슷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 되면 지원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하은이 사라진 날도, CCTV가 악하게 흔들린 날도,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날도 모두 새벽 3시 전후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하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부드러운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다. 방 안은 차갑고 공기가 무거웠다. 창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벽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댔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아주 희미한, 거에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 지호는 전신이 굳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하은의 것이었다. 흔들리며 떨리며 어딘가 멀리서 울리는 듯한 소리. 하지만 동시에 벽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생했다. 하은아, 맞아, 너야. 그녀는 벽을 두드렸다. 그러자 벽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악하게 벽을 치는 것처럼. 탑! 탑! 지호는 무릎이 풀릴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다. 이건 환청이 아니다. 이건 꿈이 아니다. 벽 속 어딘가에 정말로 하은이 있다. 그녀는 무작정 경찰에게 전화하려다가 곧 멈췄다. 이미 몇 번이나 벽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지호는 그날 새벽 인터넷에서 서울과 대전에 있는 여러 과학자, 물리학자, 구조공학자들의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시간적 왜곡 현상을 연구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논문은 오래전에 발표된 것이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교수 이름을 적어두었다. 박도현 교수. 그녀는 지체 없이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오전이 되자 놀랍게도 답장이 도착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초자연 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 구조적 결함 혹은 시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오후 대전으로 오십시오. 그녀는 곧바로 전철을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만난 박 교수는 예상보다 젊었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는 지원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 아파트 도면, 영상, 음성 파일을 천천히 분석했다. 잠시 후 박 교수는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파트 구조, 이상합니다. 특히 아이가 사라진 방 뒤쪽 벽, 그 부분이요. 무슨 말씀이죠? 박 교수는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여기 원래는 아무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외벽 구조상 이 부분은 단단한 콘크리트로 꽉 차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영상을 다시 돌려 보여줬다. 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장면,
주변 음파가 흔들리는 장면. 이건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벽 안쪽에서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호는 숨을 삼켰다. 그럼 하은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인가요? 박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 이죠? 벽 안의 공간이 우리가 아는 3차원의 공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흘러간다든가 소리가 의도치 않게 연결된다든가. 지원은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떠올렸다. 하은이 벽 속 언니와 대화를 나눴던 이유. 사라지기 전 그녀가 했던 말. 언니가 말했어. 우리 집에 문이 하나 더 있대. 그 말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아이 목소리가 여전히 벽 안에서 들린다면 그건 아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교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박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각오해야 해요.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각오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이 와도 제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그날 밤, 지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방은 변함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벽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하은아, 엄마 왔어. 너를 데리러 왔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벽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추워. 지호는 눈을 감았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지호는 벽 앞에서 망설임 없이 망치와 드릴을 들었다. 손에 쥔 도구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속 결심은 확고했다. 하은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교수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벽 안의 공간이 우리가 아는 3차원의 공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호는 멈출 수 없었다. 첫 번째 타격을 가했을 때 콘크리트 벽은 이상보다 단단했다. 망치를 몇 차례 더 내리자 드디어 작은 금이 생겼다. 그 금 사이로 희미한 깃줄기가 새어나왔다. 지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빛은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하은아, 엄마 왔어. 속삭이면서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금을 조금씩 넓히며 벽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공간이 흔들리고 소리가 왜곡되며 시간을 느리게 또는 빠르게 흘러가게 하는 듯한 감각이었다. 박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시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지호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벽 속에는 실제로 길게 이어진 터널 같은 공간이 있었다. 콘크리트 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어떤 이상한 차원으로 연결된 통로였다. 주변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희미하게 하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다. 그러나 통로가 길게 늘어나면서 현실과 시간의 감각이 뒤섞였다. 멋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와 미래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하은이 어린 시절 엄마의 품에 안겨 웃는 모습, 사라지기 전 마지막 날의 기억, 그리고 벽 속에서 울던 소리까지 한꺼번에 느껴졌다. 하은아, 여기야. 지원의 의침에 하은의 작은 손이 보렸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눈빛을 보렸다. 지원은 하은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안심할 새도 없이 주변 공간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통로의 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였고 길은 점점 좁아졌다. 박 교수가 경고한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 단순한 구조 결함이 아니라 벽 속 차원 자체가 불안정했다.
지원은 하은을 안고 더 깊이 들어갔지만 통로는 끝없이 뒤틀리며 시간과 공간이 뒤섞였다. 엄마, 무서워. 하은의 목소리에 지원은 더욱 강하게 손을 쥐었다. 그녀는 모든 공포와 혼란을 억누르며 말했다. 괜찮아, 하은. 엄마가 있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통로 중앙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주변의 벽과 바닥이 빛으로 변하고 시간의 흐름이 더 이상 직선이 아니게 되었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에 붕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은을 더 단단히 안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속으로 뛰어들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빛의 벽이 나타났다. 그 벽 너머로는 수많은 시공간의 잔상이 뒤엉켜 있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공포가 모두 한 공간 안에서 겹쳐 있었다. 지원은 직감했다. 이곳이 바로 벽 안의 진짜 공간이며 하은이 그동안 갇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엄마, 깃, 아빠. 하은이 몸을 떨며 말했다. 지원은 하은의 작은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하은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겠다고. 지원은 주변을 살펴보고 눈에 띄는 구조적 흔적을 따라 이동했다. 통로의 일부가 다른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듯 빛이 갈라지고 길이 나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시공간이 뒤틀려 한순간에는 하은이 어린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한순간에는 미래의 가능성 속에서 웃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에게 말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껴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어. 반드시 나가자. 그 순간 통로가 다시 흔들리며 무너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빛의 벽이 점점 가까워지며 지원과 하은을 집어삼킬 듯했다. 그러나 지원은 하은을 더욱 단단히 안았다. 그리고 외쳤다. 하은아, 엄마와 함께 뛰어. 그들은 동시에 마지막 힘을 다해 벽 너머로 몸을 던졌다. 순간 눈부신 빛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폭발하듯 흘러갔다. 과거와 미래, 현실과 비현실이 한데 뒤엉킨 공간 속에서 지원과 하은은 서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빛이 사라지고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다시 현실 속 아파트 거실에 있었다. 콘크리트 벽은 이전과 다름없이 단단했지만 이제는 희미하게 금이 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하은의 작은 손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하은이 속삭였다. 지원은 그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벽 안의 공간과 그 불가사의한 시간의 틈을 경험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의 귀에 희미한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하은이 아닌 이전의 벽 안에서 들리던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이 존재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하은을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우린 함께야. 하지만 언젠가 그 비밀과 다시 마주할지도 몰라. 그녀는 결심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앞으로 어떤 미지의 현실이 나타나더라도 하은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벽 안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끝없는 미스터리는 이제 그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뿐이었다.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지원과 하은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아파트는 이전과 달리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벽 안에 잔향이 남아 있었고 시간의 흐름이 미묘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지원은 하은을 안고 천천히 거실을 살폈다. 하은아, 이제 안전해. 하은은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지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지원은 직감했다. 벽 속에서 본 것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 공간에는 현실과 시간의 법칙을 넘어선 무언가가 존재했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였다. 지원은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교수는 예상대로 당황과 흥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씨, 돌아왔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벽 안의 공간을 완전히 탐구하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당신이 겪은 시간의 왜곡, 공간의 뒤틀림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다차원 간극이 실제로 형성된 것입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교수님, 저는 하운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 느낀 것, 단순히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를 그 안으로 유도한 것 같아요. 왜 하운이 그곳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차원 간극은 선택적 감각과 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벽 속에서 하운을 향한 당신의 의지와 감정이 그 공간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하운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간극을 닫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지호는 하운을 단단히 안으며 결심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간극을 완전히 닫는 것이겠군요. 하운이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박 교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번에는 단순히 구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 간극 자체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하운의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졌다. 제가 할게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지호는 아파트 거실에 다시 서 있었다. 벽 앞에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금이 가 있었다.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하은이 느꼈던 공포와 울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호는 하은과 함께 금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하은아, 이번에는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눈 감고 내 손만 잡아. 하은은 잠시 눈을 감고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벽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의식과 감정의 힘을 이용해 공간을 안정시키는 과정이었다. 지호는 마음속으로 모든 공포와 혼란을 직면하며 하은과 함께 벽 속 다차원 간극의 중심으로 향했다. 중심에 도달했을 때 지호는 그간의 기억과 감정이 물결처럼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불안,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하은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한데 겹쳐져 거대한 에너지가 형성되었다. 지호는 속으로 외쳤다. 하은아,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어. 이제 이 공간을 안정시키자. 그 순간 공간 전체가 밝게 빛나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벽 속 다차원 간극이 반응하며 불안정했던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차차 정렬되었다. 하은은 지원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고 공포는 점차 사라졌다. 지호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집중하며 다차원 간극의 중심에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에너지가 퍼지며 공간을 감싸자 금이가 있던 벽이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 남았다. 빛과 소음, 시간의 흔들림은 모두 사라지고 마침내 현실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은은 지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지호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응, 이제 정말 안전해.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이후 지원과 하은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벽 안에서 경험한 시간과 공간의 기억은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단단하게 의지하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겪은 공포와 감동을 공유했다. 박 교수는 그 사건을 연구하며 다차원 간극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 다만 지원과 하은은 그 경험을 통해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원은 하은의 손을 잡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함께라면 어떤 미스터리도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벽 너머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스치듯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세상에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지원과 하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도전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벽 속의 미스터리는 끝이 났지만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